저는 올해로 결혼 4년차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 중에 시집살이 없는 시어머니는 정말 드물다고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 저도 그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서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건 드라마니까 그러는 거지.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진짜 바보들도 아니고 누가 저런 걸 참고 살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내 인생 살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더 제 마음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4년 동안 살면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정말 결혼 생활이고 시댁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저로서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아버지 때부터 수입 물건을 유통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8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사업이 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점포 한 개로 장사를 하시던 저희 시아버지는 도매상으로 사업을 키우기 시작해서 얼마 후 수입회사를 차리시고 시장의 건물도 몇 채를 갖고 계시는 알부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주변인들로부터 대충 전해 듣기로는 은행빚도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현금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 역시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사업 수완이 남달랐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이미 시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이 하는 작은 사업으로 학비와 용돈을 모두 해결할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제 친정집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집안의 도움을 받아 유럽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운영하시는 공장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당시에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고 저희 집안도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그때 부모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제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성격조차 어두워지고 이전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어디서든 당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규모를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점점 어려워져서 은행 대출도 못 갚고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남편이 나서주는 덕분에 예비 시아버지가 저희 집의 사정을 아시고는 은행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간신히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과 저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큰 도움을 받고 난 이후로 남자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등했던 연인 사이는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버렸고 제 부모님조차도 남자친구를 꼭 잡아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저에게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자연스레 남자친구와 그쪽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제게 결혼은 아직 조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8살이나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중에도 결혼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지만 아직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결혼까지는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천천히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안이 기울기 전까지는 결혼은 천천히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상대와 하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에 도움을 준 이후로 제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쪽 부모님조차도 저와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집으로 한번 와보라고 하시는 등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조언을 얻기 위해 제 부모님에게 물었더니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능력 있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것도 너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그쪽에서 좋아해 줄 때 빨리 가서 예쁨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빨리 결혼하기를 종용하셨어요. 억지로 떠밀리듯 결혼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집에 일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집이건 혼수건 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집안 수준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정말 시어머니가 주도해서 신혼집도 알아보시고 모든 혼수와 예물 등 제가 남편과 하는 결혼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접시나 물구릇처럼 작은 것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셨어요. 제게는 일절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으셨고 그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어느 예식장을 예약하셨는지 등등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최고급이었어요. 결혼식장과 예물 그리고 신혼집도 심지어 저희 부부의 결혼사진조차도 연예인을 주로 촬영하시는 사진작가분을 특별히 섭외해서 진행하셨어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들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너가 호강이 넘치다 못해 복에 겨워 헛소리를 하는구나. 야,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나는 평생 업고 다니겠다. 대체로 저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한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단 한 번의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소리로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에도 시어머니가 저희를 따라오셨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드레스마다 별로라며 딴지를 걸고 안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웨딩 촬영과 결혼식 당일에 입을 드레스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고르는 대로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집안 사정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항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저희 친정부모님마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팔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부모님은 사업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공서 사람들이나 은행의 중요 요직들까지 시아버지께서 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부모님은 물론 저도 시댁에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서 피아노 강사로 일을 계속하려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하러 돈을 버냐면서 한사코 저를 집에서 살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제게 남편은 매달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생활비를 가져다주며 부족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더 달라고 해. 당신 나가서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냥 집에 있어.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 일 시키는 거 안 좋아하셔. 라는 말로 저를 더 집에 가둬두었어요. 결혼 2년 차에 남편과 저를 닮은 예쁜 딸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전까지와는 달리 아이를 낳고 난 뒤로부터는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그건 고스란히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자주 하셨던 말은 너가 세상 어딜 가서 이런 남자 만날 수 있겠니? 팔자 고쳐줬으면 고맙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지. 집안 꼴은 이게 뭐냐? 평소에 음식은 잘 만들어서 먹이는 거 맞아? 맨날 반찬 사다가 대충 차릴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너가 직접 만들어서 남편 밥상 차릴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제가 양심이 있지 한 달에 받고 있는 생활비가 얼만데 집에서 남편에게 소홀하게 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항상 남편과 시댁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걱정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랜 시간 전공했던 피아노는 아무짝에 쓸모없이 되어버렸고 저는 이대로 이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는 가정주부이자 아이의 엄마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안 그래도 스스로 자존감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으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아마 제가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혼자 아이를 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핸드폰 벨소리나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인터폰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이 낳고 난 후 남편의 태도도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고 사업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매일 늦은 시간까지 밖으로만 돌면서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애 보느라 외출도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어서 어디에다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히 없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라도 전화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서방 뒷바라지나 잘하고 시부모님 잘못이라는 말씀만 하셨고 제가 요즘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원래 아이 낳으면 호르몬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면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저보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제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말에 쇼핑 가서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라는 말만 할 뿐 근본적으로 제가 왜 힘든지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좋은 가방이 몇 개가 있던지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가방을 들고 누군가를 만날 시간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딸아이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제게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는 또다시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들한테 아침은 잘 먹이고 있니? 밖에서 사온 반찬이나 인스턴트 배달 음식 같은 거 우리 아들에게 먹이고 있는 건 아니지? 너는 정말 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절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못 만났을 거 아니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해야지. 시어머니의 계속 이어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에 한 번 마음껏 제 인생 펴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나이만 먹으면서 늙어가기 싫어. 밖에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으니까 나도 사회생활 할 거야. 제 이야기에 남편은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알겠다고 하고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낮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도 피아노 학원 강사 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버리는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유학도 다녀왔었고 제 스스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아무 경력 없는 초보 강사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안 그래도 적은 급여가 훨씬 적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은 얼마를 벌던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고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제 일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존감도 늘고 남편에게나 어머님에게도 무시당할 때마다 할 말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일을 시작하면 저를 짓누르는 잔소리와 무력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꼬박 일해서 얼마를 버는지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고작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받으려고 아이 버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냐면서 저를 더 압박하기 시작했고 단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하는 일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받아서 애나 잘 볼 것이지. 너가 그 능력으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나가서 그 유세를 떨어? 지금 내가 너한테 돈 못 번다고 뭐라 한 것 때문에 시위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제게 잔소리가 심해지셨고 남편조차도 제 월급을 들은 뒤로는 저를 더 무시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보, 고작 이거 벌려고 이 추운 날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우리 집 관리비랑 당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유지비도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면서 있으라니까. 나는 당신이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 두모자가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타박해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 안에 잊고 살았던 유학 시절의 도끼가 생겨나면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수업 내용이 괜찮다고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차차 퍼지기 시작했고 학원의 아이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원 내에서 제 대우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에 따라받는 거라서 수입이 금방 늘어나게 되었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때 갑자기 건강하시던 저희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새도 없었고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였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시어머니가 받으신 충격은 정말 컸었는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어머님도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몇 달을 누워 계시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던 어머님이었는데 걷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하시고 안면 반쪽에는 마비까지 올 정도로 한순간에 쇠약해지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님 집엔 항상 가사도우미 겸 보호사가 상주해 있었고 남편도 그런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댁에서 지내는 날이 당연해졌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다 이해할 수 있었죠. 만약 저였더라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주 찾아뵙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체크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주말 이틀 내내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자. 당신 당장 다음 주부터 학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 수발 좀 들고 있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통보라니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다음 주에도 수업 일정 꽉 차 있고 나한테 수업 받으려고 학원 등록한 아이들만 몇 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어머님 모시고 살겠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생각 좀 해봐. 우리 집에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당신 아니면 누가 우리 엄마를 모셔? 앞으로 쭉 모시고 살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셔서 그런 거니까 한 1, 2년만 당신이 옆에서 수발 좀 들어드려. 정말 결혼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도 싫지만 그것보다 어렵게 구한 내 일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며느리 너가 나랑 살기 싫다고 했다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운하게 굴어? 언제 내가 너랑 살고 싶다고 했니? 내 아들이랑 살겠다는데 며느리 너가 뭔데 좋다 싫다야? 이 집도 내 돈이고 너가 입는 옷 타고 다니는 차 무엇 하나 나한테 받아가지 않은 게 없어. 어디서 은혜도 모르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제게 폭언을 쏟아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집구석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한동안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잔소리를 듣다 보니 갑자기 구역질이 밀려왔고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저 봐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등 돌리고 잘하는 짓이다. 망해가는 집구석 딸내미 건져줬더니 기껏 며느리라고 들여앉혀놓은 게 저 모양 저 꼴이다. 우리 집안이 언제 이렇게 격이 떨어졌어?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냈고 억지로 속을 비우고 나니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말을 참아가며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어머니 것이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그런데 저 더 이상은 이런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더는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평일 오전에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이닥쳤더니 집에 계시던 엄마가 깜짝 놀랐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원래 쓰던 제 방에 누워 눈을 좀 붙였는데 일찍 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불렀습니다. 부모님과 그날 저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정부모님 생각은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모시고 살라네요. 전부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서 당장 조금 참고 지내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호강하고 살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냐고 하셨어요.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서 깨는 것도 재주라면서 내일 당장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도 남편이 저를 달래주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면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를 텐데 남편은 분명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굳게 결심하고 나온 것이라서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친정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저는 당장 아이와 둘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만 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다 마치고 난 뒤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말리고 사과하기보다는 제게 질렸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결혼 생활 하는 내내 본인 생각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잖아. 나도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맘대로 해.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너가 키워도 좋아.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게. 가까운 시일 내로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라는 말로 간단하게 결혼 생활의 끝을 제게 알려왔어요. 의외의 남편의 말에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이제 진짜 끝이란 생각에 살짝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아버지는 제게 멍청하고 한심한 짓을 했다며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뒤로 2달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을 남편 쪽에서 부담했고 혼인 이후에도 저는 주로 아이 양육과 집안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재산을 반반 분할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만 아이를 제가 키우길 원했고 남편은 스스로 아이 양육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과 위자료를 매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빌라에 살게 되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아이를 키우며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남편과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남편은 지금 시어머니를 집에 불러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제 반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며칠 안에 시모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셨을 것이고 저는 매일같이 눈 뜨면 마주치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 받는 하루하루를 보냈었겠죠. 지금 아무도 제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